혹자는 제 그림을 보고 단순하고 간단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그린 거 아니냐. 쉽게 그린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참 편하게 와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자기 개성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업, 그런 공통 분모, 그걸 하나 찾아가야 되죠. 집과 사람을 오버랩시켜 작업을 하고 있는 김명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시는지. 10년 전에 이 용인으로 퇴직하면서 와서 뭐 보시다시피 시골이죠. 예, 묻혀가지고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시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꾸준히 그래도 여기저기서 전시 요청이 와서 전반기에는 뉴욕과 네. 일본, 또 하반기에는 인천과 서울. 와, 그렇게 돌아다니시려면 체력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사실 그것도 좀 많이 뺀 겁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네. 체력은 아직 그래도 조금 버틸만 하기 때문에 체력이 있을 때 부지런히 전시도 하고, 가능한 전시 임박해서는 좋은 작품을 골라서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죠. 보니까 해외 활동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해외 활동할 수 있던 계기가 좀 있었는지. 있습니다. 제가 뉴욕으로 가게 된 거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지만 이게 앞으로 글로벌화 됐을 때는 그래서 해외까지 이게 알려져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야. 마침 20th Century American Art and Culture 그 전시를 휘트니 미술관에서 하는데,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또 흠모하는 작가들, 그 작가들의 제작들을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이제 비행기표를 구입해가지고 무조건 간 거야. 1999년 한참 밀레니엄 시대 뭐 이래가지고 네네네. 막 들떠있을 때, 네네. 1999년부터 2004년 갈 때까지 매년 들락날락거렸죠, 뉴욕을. 겨울방학 때마다. 매해. 네, 네. 네. 해외 파견 기회가 오면 학교에서 뉴욕으로 와야 되겠다.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온 거야, 학교에서. 2003년도. 네네. 아파트 전세 주고 애들 휴학계 내고 다 데려간 거죠. 가족들이 다. 다. 네네네. 그 애들도 이제 같이 그림을 하니까 애들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고. 그런 계기가 돼서 그 해에 2004년도 가서 뉴욕 명문 화랑가들이 있는 57가 또 첼시 다 섭렵하면서 전시도 4번 했죠. 그 해에. 그 해에.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전시 같은 건 어떤 식으로? 가기 전에 네. 그리고 나하고 맞는 그 화랑들을 좀 찾아봤어요. 거기다가 레터를 보냈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네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싶다. 그렇게 한 100여 군데를 뿌린 거야. 네네. 가기 전에. 네네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연락이 온 네 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게 피스 애비뉴 명문 화랑들이 거기다 있어요. 거 리즈 갤러리라고, 거기서 초청장이 온 거야. 뭐 이제 말할 수가 없죠, 기쁨이. 그 해에 마이애미에 디아스포라 바이브 갤러리라고 그 아트 바젤에 나갔던 거예요. 그 화랑 오너가 내가 뉴욕에 있을 때 너 작품을 보러 가겠다 이렇게 된 거야, 뉴욕으로. 그 마이애미에서 이분이 비행기 타고 뉴욕에 왔어. 작업을 보더니 당장 하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개인전 2번 하고 아트 바젤과 마이애미 아트 페어를 거기서 출품했죠. 그래서 저 화랑은 지금도 연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100군데, 뭐 1000군데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 보낸다고 해서 안 보거든요.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레터 와봐, 포스트폴리오 와봐 안 봐. 그쵸. 다 쌓아놓지. 네네네. 그런 가운데 4군데서 왔다? 네네. 이건 좀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때 그러면 작업이 어떤 작업들이었던 거죠? 이 작업들이에요. 이거를 그때 뉴욕 교수님을 갔을 때 작업하고 있었을 네. 때. 어쨌든 미국으로 가야겠네요. 한국에 있으면 약간 좀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가게 되면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니까. 약간 전투적이잖아요. 네, 전투적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만 이제 같은 50대만 되더라도 또 갔죠. 네. 가고 싶어요. 네. 네. 충분히 오케이. 네. 윤 작가 그런 식으로. 네. 그때 이제 전시를 하셨잖아요. 그 현장의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작품의 우선 스토리가 좋다 이거야.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고 화합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화합과 평화, 희망의 메시지, 우선 이런 내용이 좋고 그래도 컬러가 좋다요. 되게 어떻게 이런 컬러 쓰지? 뭐 자랑 같지만
칼라만큼은 제가 사실 좀 자신 있었어요. 이 색 옆에는 어떤 걸 써야 되는 이런 게 싹싹싹 오니까 네네네. 망설이지 않고 사실 망설이지 않고 와야 돼. 이게 뭔가 이 다음에 뭘 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만의 그런 컬러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술 시장의 가장 핫한 곳에서 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귀국해가지고 2007년 상하이 아트페어 이 작품을 냈는데 솔드아웃 된 거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저기 전시 요청서 꽤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했죠. 몇 차례. 그때 일본 갤러리 오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미 마켓 때 그 표현에 자기네 갤러리에서 한번 초대하고 싶다. 2007년도에. 네네네. 내가 2010년도에 일본을 가서 1년 동안 살 거니까 거기서 내가 순회전을 하고 싶다. 당시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번 해봐라. 내가 이제 아는 화랑들이 몇 있었고 그분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규슈가나 홋카이도 마대 일본 열도 순회전한 거예요. 3월달 시고쿠, 4월달 고베, 5월달 후쿠오카, 6월 오사카, 7월 도쿄, 9월 홋카이도. 오. 밑에서 위로. 1년 동안 있으면서 저 순회전을 했고 일본 메이저 갤러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화랑으로 키아프도 나가고 개인전도 벌써 거기서 4번 했고. 선생님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딱 들어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그 전에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지 않았나. 영어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팝송을 좀 좋아했습니다. 아 예. 그 팝송 가사의 뜻을 알려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가 조금씩 좀 가까이 했고 또 일본은 그런 아까 이제 그런 기회 이거 찾아온 기회가 있잖아요. 언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게 뭐 축어하고 독학을 했죠. 아 따로 공부를 또. 네. 네네. 테이프 자동차도 틀어놓고 여기 작업실도 틀어놓고 늘 움직이는 데마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제 반복을 했죠. 그럴 때 이제 나간 거죠. 미국도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태도 네.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 그러잖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모르는 멍청이가 있는가 하면 기회가 왔는데 그냥 지나치고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모르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데 아마 그게 성격하고도 많이 연결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격 자체가 조금 급해요. 또 일 놔두고 못 참는 성격이야. 그때 해치워야 돼. 지금도 약간 급하신 것 같아요. 네. 급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적극적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 감 주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쫓아가서 그건 찾아 먹어야 되겠다, 내 거를. 그렇게 이제 미국도 일본도 뭐 중국도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성격이 어떠셨는지. 그림은 이제 잘 그렸죠. 소질이 있으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미술대회 데리고 나갔는데 3등 가작을 한 거예요. 가작 지금 보면 우습지만 상이라는 상은 처음 사본 거야. 전국 미술대회에서 상장을 모든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정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받은 거야. 이거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다 결정적인 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화가가 되려고 했어요. 그때 만화가요? 네. 사실 지금이야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엄청 각광받는 인기 직업이지만 선생님 때문에 해도 만화가라는 거는 다 반대할 텐데. 완전히 좀 안 쳐줬잖아요. 안 쳐주고. 네네. 하여튼 그림이나 뭐 음악은 이거를 아예 쳐주질 않았어. 사회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화가 재주는 있으니까 당시에 만화가 권영섭 그분이 워낙 잘 나갔어요. 그때 순정 만화의 대표야. 그래 가서 테스트 한번 하고 됐다고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언제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65년, 66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아. 그때는 고등학교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니죠? 아니죠. 다 돈 내고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네네네. 그분 밑에 들어가서 한 1년을 했죠. 그 칸 쳐주고 목 작업해주고 준비해드리고 그렇게 1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림은 나도 어느 정도 그리는데 극적인 그런 그 스토리 전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무슨 그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그 머리에서. 그래서 접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죠. 그러면 뭐 따로 그런 미술 교육은 받지 안 했죠. 않아요? 당시에 서울대하고 홍대하고 서라벌예대 네. 세 군데가 있었어요. 네네네. 서울대학은 이게 뭐 실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서울예대를 봤죠. 지금은 이게 중앙대. 그죠. 네. 20명 뽑는데 120명이 온 거야. 오, 경쟁률이 높았네. 주량이 나왔는데 처음 본 거야, 나는. 그쵸. 석고상은. 뭐 재고 막 폼 잡고 막 이러는데 네네. 이게 뭐지 이렇게 만화 그리던 솜씨가 있으니까 정말 예쁘게 잘 그려놨어.
내가 생각해도 합격 발표 날 이름이 있는 거야. 김명식 수업번호도 맞고 이거 뭐지? 지금 생각해보면 학과가 됐고 실기가 보니까 재능은 있어. 그렇게 해서 붙여준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잖아. 합격하고 나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입학금만 대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집에 이제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를 팔았어. 소를 팔아서 날 이제 등록금을 대주고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손버리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부터 이제 고생물이 열린 거죠. 네네. 돈 되는 건 다 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사실 제대로 못했어요. 알바이트 하냐.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아이들 미술 집에 방문해서 지도하다가 금호동에다 화실을 차렸어. 학교 다닐 때. 다니면서. 네네. 학생 때, 3학년 때. 네네. 문 여니까 애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꾸 합격률이 좀 높아가니까 이제 계속 아이들 들어오고 또 소문 나니까 꼬마들 들어오고 그때 꼬마들 유치원 아이들 누가 지도했냐면 유아교육과 출신 교사를 뽑았는데 정말 잘 가르치고 인물도 좋고 그 여선생이 지금 우리 사람. 아,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6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아, 예. 지병으로. 예. 4학년 때는 좀 쉽게 갔죠. 내가 가르치고 그 친구 도와주고 그때 한 수험생이 서울대학을 봤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날 그 저녁에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당신 어느 학교 나와서 그런 거야? 네. 어느 학교? 학생인데? 서울대도 아닌데? 서울대도 안 나온 주제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냐. 야, 그때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학벌이 좀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한풀에서 뒤부터 봤다고. 네네네. 그때 야 정말 이게 앞으로 내가 서울대학, 홍익대학 이거 안 나와가지고 결국 작품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붓을 다 꺾어버렸어. 아, 그래서 지금 나이프로.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사람 와서 여보 당신 할 수 있어. 왜 그런 재능 가지고 왜 못하냐. 할 수 있다고. 그때 오기가 생긴 거야. 내가 죽기 살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무명 작가잖아요. 그림으로 뭐 이게 승부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공모전, 국전하고 민전 여기에 그냥 뭐 죽어낸 거죠. 그러다가 81년도 중앙미술대전에서 특수원 받은 게 대문짝만 이렇게 났어. 그리고 구상전에서 그해 동상 받고 그 이듬해 금상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개인전 제의가 왔어. 그게 어디냐면 여기 신세계백화점 화랑.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 명문화랑이었어요. 장안에 대가들만 거기 초대해서 할 때야. 거기에 이제 젊은 작가가 초대가 된 거야. 그게 74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84년도 네. 첫 개인전을 한 거죠. 10년 만에 딱 오픈했는데 작품이 팔리는 거야. 그때. 처음 팔아봤어. 오. 10년 만에. 야 이거 봐라. 작품이 팔리기도 하네. 네. 자신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이게 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전시 제의가 오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막 하다가 1988년도 인사동 백송화랑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첫날 완판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 이제 미술시장 거의 1세대.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할 때야. 올림픽 네. 아, 이건 뭐 날아갈 거죠. 나도 이거 완판이 될 수 있구나. 14년 졸업하고 10년 동안 못한 거를 1984년부터 94년 또 10년 동안 20, 30번을 한 거죠. 앞에 못한 거를 뒤에 다. 선생님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84년 개인전을 첫 해 할 때 그 작업이 중앙미술대전에서 특선받은 그런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의 풍경들인데 주로 이제 어둡죠. 어두웠던 세대니까. 네네네네. 어두운 가운데 환한 불빛이 보인 뭔가 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의 불빛을 본 거지. 그러니까 항구 도시 시리즈를 쭉 하다가 아 이건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고대기. 제가 태어난 곳. 지금의 고덕동. 지금의 고덕동. 네. 없어진 곳을 찾아서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88 올림픽 이후부터 경제가 좀 발전되면서 어느 정도 살만할 때가 돼 가니까 잃어버린 고향. 남들은 뭐 명절 때 고향에 가는데 나는 없잖아 고향. 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이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발전하고 있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서울 올림픽도 하고 그러니까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게 다 이제 변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풍경들이. 아 이게 좋은 소재가 되겠다. 어쨌든 나의 유년 시절 끄집어내가지고 작업을 해서 또 우리 정세도 맞고 그것이. 그래서 이 작업들을 했는데 그게 서울대하고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건드렸네. 감성을 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고도가. 스토리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그걸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쭉 간 거죠. 네네. 솔드아웃 됐으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도 넘어가면서 이게 슬슬 한계점이 온 거예요. 서재도 좀 바닥도 내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뉴욕으로 간 거죠.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10년 만에 와서 인사동 선화랑 초대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귀국 좀 비슷하게 했죠. 그때부터 이제 또 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 4년, 4, 5년 간격으로 하고 있죠. 선생님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삶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장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 얘기보다는 그런 주변 환경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격동기니까. 네, 요즘 작가들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환경의 변화가 많지 않으니까. 맞아. 선생님은 정말 그대로 격동하는 걸 봤잖아요. 네. 사라지고 지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의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기록화 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뉴욕에 머물렀을 때 그 색깔들, 일본에 있을 때 또 색깔들, 지금 이제 용인에 와서 주변이 다 푸르잖아요. 그 그린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 그래요. 네네. 네. 과거로 좀 돌아가서 네. 아까 중학교 때 딱 네. 졸업하고 이제 그 문화생 됐잖아 만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만뒀던 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그림 하나는 그릴 수 있겠는데 스토리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만의 스토리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작업이 된 거잖아요. 같이 맞아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의 어떤 작업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지 않았나. 혹자는 제 그림을 보고 단순하고 간단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그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쉽게 그린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팝송 얘기를 했는데 영어 공부할 때 제어리 시대 때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러죠.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게 쉽게 익숙하게 들리지만 막상 따라 하려면은 못하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도 가까이 참 편하게 와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그렇죠. 아니야.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건 완성된 것만 보다 보니까 만들어진 형태만 바라보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지. 피카소도 그렇잖아요. 네. 이건 애도 그리는 것. 하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일필지라로 하는 거는 그 하기 위한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시간이 왔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쉽게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담이지만 미술관에 드로잉들이 있죠. 스케치한 것들. 네네. 사실 지금도 작업하다가 좀 갑갑하고 그러면 틈만 나면은 저 스케치도 그냥 들고 나갑니다. 가방.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도 가고 버스 타고도 가고 가서 이렇게 드로잉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계속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작가 정신이라는 게 아마추어하고는 다르잖아요. 항상 그것만 보고 가야 되니까, 앞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만 보고 가도 사실 쉽지 않은데. 네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람도 또 하나하나 갔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작업하고의 싸움이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후대에 김명순 참 열심히 작업했고, 근면하게 생활했다. 이런 그 말은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쉬운 얘기로 진밥 좋아하는 사람, 또 된밥 좋아하는 사람,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기호가. 네네. 그러니까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은 아주 갓 지은 맛있는 밥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맛있는 밥. 자기 개성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업. 대중들이 볼 수 대중들이 있는. 봤을 때. 그렇다고 대중과 영합하지 말아라. 네네. 대중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미술인이 봤을 때도 공감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 그걸 하나 찾아라 이거죠. 결코 쉽지는 않죠. 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렵지 않나? 이리 가면 뭐 네. 누가 했고, 맞아요. 이리 가도 누가 했고, 어. 다 했어. 네. 그러나 안 한 길이 있거든. 네네. 네.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랑 비교를 해서 부딪히면 당연히 똑같은 게 안 나오겠죠. 예. 그 윤 작가 얼굴 그리는 거 보면 다 다르잖아. 예. 예. 아, 난 되게 참 좋게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산뜻해서. 네. 예. 고맙습니다. 이건 편집될 거예요. 많은 예술가들이 영혼을 담아라. 자기 어떤 채취를 담아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 그 생활이 여기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맛있는 거.
찾아라.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선생님 얘기 듣다가 선생님의 붓으로 선생님을 그려봤거든요. 근데 역시 힘드네요. 나이프가 쉽진 않아. 자, 제가 이렇게. 와, 좋네요. 느낌이 확 오는데. 네.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오늘 공부한 것 같아요. 아유. 한국의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다시 봤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작업을 해왔고 어떻게 작업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오늘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긴 시간 동안 얘기한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 또 이렇게 준비된 거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